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수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지만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그곳이 예전 같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잠잠해져 버리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긴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문 뒤에 숨겨진 말 못할 고통은 사실 50대 이후에 많은 남성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의 비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학적 조치든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작은 파란 알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 바로 비아그라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신의 약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약일까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4가지 약에 대해 어떤 분에게 어떤 약이 더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올바른 복용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와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작용 문제와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현재 비아그라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숫자 7 또는 여러분의 느낌을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솔직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시죠.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이 파란 알약, 즉 비아그라는 결코 최음제도 아니고 소문처럼 정력을 보강해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유흥업소에서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약도 아닙니다. 이것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처방약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제와 같은 개념의 약입니다. 즉,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은 스스로 이제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신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입소문으로 판매되는 것들까지 찾아다니며 상황을 개선해 보려 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발기 문제는 민간에서 말하는 신어션슈 때문이 아니라 주로 혈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발기는 마치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풍선이 팽팽하게 서 있으려면 충분한 공기가 막힘없이 들어가야 하지요. 우리 몸에서 이 공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발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은 과학적으로
PDE5 효소 억제를 통해 그 부위 주변의 혈관을 더 잘 이완시켜 혈액이보다 쉽게 유입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은 마치 수도의 밸브를 열어 물이 잘 흐르도록 해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적 욕구가 있고 자연스러운 자극이 있을 때에만 이 밸브를 여는 사람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약이 스스로 발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몸과 마음에 시작 신호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선격을 증가시키는 약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화나 광고 속 과장된 이미지에 휘둘리지 마시고 약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후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는 발기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같은 계열에 속한 4가지 주요 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데 마치 자동차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은 시내에서 매일 타고 다니기 좋고 어떤 것은 장거리 여행에 더 편하고 유연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전반적인 그림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어떤 약이 더 적절한지 주치의와 상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에게 가장 익숙한 약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약의 세계에서 비아그라는 우리나라의 국민차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면서 내구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모두 신뢰하는 편입니다. 발기부전이 있는 대다수 남성에게 잘 맞고 비용 면에서도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남성분들의 경우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이미 많이 느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복용할 때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서서히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처음부터 높은 용량을 선택하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복용 후 일부에서는 두통이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적은 수에서는 색깔이 약간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증상은 금방 사라지고 지나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약은 시알리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 리듬이 여유롭고 약 먹는 시간을 맞추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중장년층 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약은 흔히 주말용 알약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알만 복용해도 최대 36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한 번 복용해 두면 그 다음 이틀 정도 동안은 성적 욕구와 자연스러운 자극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심리적으로 큰 여유를 주어 다른 약들처럼 시계를 보면서 시간 계산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식사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함께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한두 잔 곁들이더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심장 혈관 질환이 심한 경우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약은 레비트라입니다. 이 약은 같은 계열 약들 가운데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효가 나타나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보통 복용 후 약 12분에서 25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고조되고 상황이 갑자기 무르익는 경우처럼 조금 더 즉흥적인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동시에 레비트라는 부작용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더 무난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년층에서 흔한 이런 질환과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네 번째 약은 스텐드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으로 이전 세대 약들을 개량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비트라처럼 약효 발현이 빠른 편이면서도 부작용이 적고 음식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드신 경우에도 약효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약을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조력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으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이름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약효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약효를 가장 잘 보기 위한 복용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시지만 실제로 그중 절반 이상은 약이 나빠서라기보다 복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약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비아그라와 레비트라는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탠드라는 약 15분에서 30분, 시알리스는 약 3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약이 혈액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뿐 약효가 가장 강해지는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중 약물 농도가 최적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보통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아그라를 복용하신다면 관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미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둘지 말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정한 스킨십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농도가 최고조에 이르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약을 먹자마자 그대로 누워서 TV를 보며 몸이 알아서 스위치가 켜지기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대부분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약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식사이며 특히 비아그라와 레비트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삼겹살이나 치킨, 기름진 사골국
혹은 가정에서 흔히 있는 푸짐한 술자리처럼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위장의 소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 약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 결과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도 늦어질 뿐 아니라 전반적인 효과 자체도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아그라나 레비트라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전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하고 생선이나 채소, 담백한 국과 적당한 양의 밥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평소 식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매 끼니마다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시알리스나 스텐드라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약은 음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약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조금 마시면 기분이 더 편안해지고 분위기에 더 잘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아주 적당한 수준에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 때 작은 소주 한 잔이나 가벼운 와인 한 잔 정도는 기분을 조금 더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마셔 취할 정도가 되면 그 효과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나타납니다. 알코올은 원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로 성적 흥분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이 쉽게 낮아지고 어지러움을 유발하며 혈액이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약은 또 다른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은 저쪽으로 끌어당기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약효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조금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절대로 과음하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이자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약을 처음 사용할 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예전처럼 실패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이 커질수록 몸은 오히려 더 쉽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 긴장 상태, 즉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상태는 발기에 필요한 이완 상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처음 몇 번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를 너무 무겁게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의 부담 없는 친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하고 손길과 키스를 통해 따뜻함을 즐기십시오. 관심을 결과해서 과정으로 옮기게 되면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고 부교감 신경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생리적인 부분만 도와줄 뿐 심리적인 장벽은 그 누구도 대신 약을 먹어주며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 약은 효과가 없다거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이럴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은 다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약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안전의 빨간 선이라고 부르는 약물 사용의 금기 사항과 특히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안전, 나아가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또 절대로 여러분이 현재 질산염을 함유한 어떤 약이든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질산염 계열 약물은 주로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며 심장 통증이 있을 때 혀 아래에 녹여 먹는 약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패치형이나 경구형 제제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약이 함께 사용되면 전신의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쇼크, 심근경색, 심지어는 돌연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미 발생했던 합병증들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내원하실 때에는 심장약, 혈압약 혹은 일반 의약품을 가리지 않고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빨간 선 외에도 노란 신호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의사의 면밀한 평가와 신중한 용량 조절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었거나 현재 불안정형 협심증, 심부전이 있거나 혈압이 아직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분들처럼 중증,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단지 약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라는 신체 활동이 여러분의 심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부 생활 자체도 아무리 부드럽게 진행하더라도 중등도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심혈관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파 차단제를 복용 중인 경우 아서입니다. 이 약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일부 고혈압 치료에 흔히 사용됩니다. 이 약 자체에도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데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서는 등 체위를 급격히 바꿀 때 어지럼증,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보통 두 약의 복용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지도하고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는 간이나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그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의사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용량으로 세심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부 특수한 안과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 성격을 가진 막색소 변성증 같은 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약물이 안구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사용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위에 주의 사항들을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 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은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욕구보다도 안전이 항상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이든 효과가 분명한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이 네 가지 약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통, 얼굴이 붉어짐, 코막힘, 근육통, 소화불량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약의 작용 기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이 음경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좋게 만들면 동시에 몸의 다른 부위 혈관도 어느 정도 함께 확장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 쪽 혈관이 팽창하면서 압박감을 느껴 두통이 생기고 얼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불편함은 경미하고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 몸이 약에 익숙해지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나타나더라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도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푸르게 보이는 느낌이 들거나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뚜렷한 이명이 동반된다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장기적인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앞서도 언급한 매우 위험한 상황은 통증이 있든 없든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지속 발기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하고 적절히 처치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이후에 성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신호들을 공포심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오직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사용 속에서만 진정한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이 약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 외에도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약을 사용할 때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실수들입니다. 특히 더 강하게,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조급한 마음이 큰 문제를 만듭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 알로는 부족하다고 2알을 먹거나 다음에는 처음부터 용량을 2배로 늘려 더 센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 약들은 많이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용량을 넘어서면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심장 통증, 어지럼증,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처럼 심장과 혈관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과량 복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매우 흔한 실수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너무 자주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날 밤에 이미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도 몸속에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약물 농도가 지나치게 축적되어 부작용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각 약마다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다른데 어떤 약은 24시간, 어떤 약은 하루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용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과부하만 주고 사고의 위험만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매우 위험한 실수는 같은 계열의 약을 여러 종류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비아그라를 복용해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 날 바로 시알리스나 레비트라로 바꾸어 먹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날 두 종류를 겹쳐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약들은 작용 기전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가 중첩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 실신, 심지어 뇌졸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는 영양제가 아니라 심혈관계에 직접 작용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보는 실수는 지인이나 친구의 말만 듣고 약을 따라 쓰는 경우입니다. 나는 이거 먹고 정말 좋았다 라는 말을 듣고 병원 진료도 없이 다른 사람이 복용하던 용량 그대로 따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기저 질환도 다르며 나이도 다르고 약을 받아들이는 몸의 반응 역시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용량이 나에게는 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입소문 복용은 곧 자신의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이거나 여러 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거나 열이 나거나 감염 상태에 있을 때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혈관과 신경계가 이미 긴장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을 추가로 복용하면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나타나 어지럼증, 혈압 저하, 비정상적인 심계항진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전신 상태가 안정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함정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약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용량, 올바른 방법, 적절한 시점에 사용할 때에만 이로움이 됩니다. 빠른 효과에 대한 욕심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안전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용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의사와 직접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구약을 복용해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견디기 어렵거나 심지어 기저 질환 때문에 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약은 발기부전 치료의 출발점이자 1차 선택지일 뿐입니다. 현대의학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필요할 때 잠시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진짜로 여러분을 멀리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몸이라는 두 다리라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운동입니다. 50세 이후의 운동은 기록을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그 자체로 자연산 비아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며 혈관벽의 탄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질산화질소가 더 많이 분비된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는 황금 열쇠입니다. 하루 30야 40분, 주 5회 정도만 몇 달간 지속해도 성기능뿐만 아니라 수면, 혈압, 정신상태, 체력 전반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식습관이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콩류, 올리브유나 생선류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혈관 건강을 뚜렷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 튀긴 음식, 가공식품, 짠 음식과 단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매일 조금씩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조정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조금 줄이고 최소한 채소 한 그릇을 더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해 보십시오. 작아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오래 유지되면 심혈관과 성기능 모두에 매우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금연과 음주 절제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최대의 적으로 불립니다. 담배 한 개비 한 개비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시켜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게 만듭니다. 특히 혈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음경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흡연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기능 저하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술 역시 과하게 마시면 선교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장 완전히 끊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주는 아주 큰 선물이 됩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질과 체중을 잘 조절하는 것. 역시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는 흔히 세고 세 가지 높은 수치라고 불리며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인들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마치 당에 담가진 상태가 되며 혈중 지질이 높으면 동맥 경화반이 날이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또한 과도한 복부 지방은
남성에게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테론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체중을 몇 킬로그램 줄이고 허리둘레를 조금만 줄여도 성기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 있고 활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조절하고 더 건강하게 식사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기저질환을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약의 효과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들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지점에서 결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보조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각자의 몸 상태와 바람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주 언급되는 방법은 진공발기 보조기입니다. 이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적 장치로 음압을 만들어 혈액을 음경 쪽으로 끌어당기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음경이 일정한 경도에 도달하면 부드러운 고무링을 뿌리 부분에 끼워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하여 발기 상태를 지속합니다. 설명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받아 익히게 되면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이 방법을 안전하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신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느끼십니다. 심혈관 질환 때문에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약물 부작용이 너무 강한 분들께는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음경 해면체에 주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드려도 주사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는 주사 바늘은 매우 가늘고 주사 시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며 약물이 바로 필요한 부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익숙해지면 많은 환자분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게 자가주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사로부터 용량과 주사 방법을 상세히 교육받아야 하며 절대로 감에 의존해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좀 더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요도 내삽입제가 있습니다. 이는 가느다란 도구를 통해 약을 요도 안으로 넣어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음경의 발기를 돕는 방식입니다. 주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부 환자군에서는 효과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처음 사용할 때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 많은 분들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의학계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치료 방향이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저에너지 체어의 충격파 치료입니다. 이는 비침습적 치료로 수술이 필요 없으며 약한 충격파를 음경에 가해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국소 혈류 개선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의 목표는 약처럼 일시적인 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경 자체의 혈관 기초 체력을 개선하여 몸이 점차 자연스러운 발기 능력을 되찾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 혈관성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 환자들에게서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특히 암 수술, 사고 또는 오랜 질환으로 인해 신경과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마지막 선택지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장치를 음경 내부에 완전히 삽입하는 수술로 필요할 때 환자 스스로 충분한 경도를 만들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거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수술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수술 환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등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빛은 매우 분명하고 현실적인 희망의 빛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저는 여러분께서 발기부전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더더욱 평생의 판결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혈관, 신경, 호르몬, 심리적 요인, 심지어 부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약을 인터넷에서 임의로 구매하거나 주변의 말만 듣고 따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제품들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성분과 용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어 진료실 문을 열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사를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탐정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듯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아 나설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는 생활 습관 조정에서부터 적절한 약물 선택 혹은 필요한 경우보다 전문적인 치료까지 가장 알맞은 개인별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조화를 되찾는 일은 단순히 즐거움을 되찾는 것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지키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서는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차마 말하지 못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들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매일의 건강관리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